이상하게 보지 마 페미니스트야. 왜? 뭐? 어쩔래? 너나 잘해라. 나대로 맘대로 좋아 좋아. 회원가입 이제 함께해. 배지 득템기에. 시간 좀 내주고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뭔가요? 회원 가입. 아니 그럼 지금 민우회와 함께 좋아요 가요.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큐티보이입니다. 네, 오늘 이번 방송에서는 집 구하기와 세입자로 살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이사철인가요, 혹시? 예, 이사철이에요. 그렇군요. 이사철이 언제인 거죠? 이사철이 보통 5, 6월 아니면 좀 빨리 하면 4월. 아, 그런 거군요. 예, 보통 지금 이사 많이 다니던데요. 근데 요즘 사실 이사철이라는 것도 거의 희미해지지 않았나요? 그건 그래요. 네. 네, 그래도 사실 5, 6월 많이 집중되는 해요. 철. 집중됩니다. 여름 되기 전에. 예, 예. 네, 그래서 뭐 사연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각자 주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네. 어떤 이제 집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풀어보면서 네.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아, 살고 있고요. 그 지금은 반전세에 가까운 약간 그 보증금이 조금 높은 근데 월세가 좀 싼 그런 집에 살고 있고 거주한 지는 이제 2년이 좀 넘었는데 그 이따 얘기하지만 자동으로 이제 계약이 갱신됐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묵시적 예, 갱신. 갱신이 됐고 저는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천년만년 살아라. 천년만년 살고 월세를 안 올리겠다. 뭐 구두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천년만년이라는 표현을. 천년만년 예, 영원히? 살 때까지 살아라. 뭐 너무 집이 좋다. 갑자기 뭐 그 주인 어르신이 뭐 이렇게 집을 갑자기 뭐 뜯고 뭐 새로 짓겠다 이런 정도 결심이 아니면 웬만하면 이제 안 나가도 되는. 거의 아. 이런 집 완전 네. 도시 전설이잖아요. 네, 누구나 꿈꾸는 네, 집주인. 근데 뭐 밑에 집도 15년 있었다 가더라고요. 15년 뭐 같은 주인인데. 예, 아. 옆집도 7년 뭐 이렇게 다세대 주택인데요. 다가구 주택인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큐티보이님은 네. 어쨌든 네. 그렇게만 된다면 천년만년 살고 싶은 집인 건가요, 현재? 제가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이에요. 만족도가 있는. 그러니까 비용과. 다 만족스럽진 어. 않지만 제가 이 돈과 이 정도의 어떤 그래서 요 만족스러워서 한 10년 뭐 별일 없으면 살려고요. 월세도 안 올리신다고 하니까. 아, 네. 너무 좋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좋은 집주인. 예, 되게 선량하신 그냥 좀 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락도 거의 안 오나 보네요. 왜냐면 같이 갱신할 때 아, 같은 건물에. 같은 건물이에요? 같이 사세요. 저의 윗집에 사세요. 아,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2년 됐는데 네. 별다른 얘기도 없었다는 거죠? 없으셨어요. 어. 없으셨고 가끔 아침에 이제 출퇴근할 때 한 번씩 마주쳐요. 그럼 이제 인사만 드리고 뭐 요즘에 뭐 잘 지내시냐 뭐 서로 이러고 그냥 말고 제가 이제 명절 때 선물 좀 드리고 그 정도에 그래요? 뭘 드리나요? 네. 선물을 당하는구나. 제가 뭐 김이나 뭐 그럼 근데 어. 그냥 큐티보이 성격이라서 하는 거죠? 기름 뭐 세트 아닌가? 같은 거 약간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그냥 원래 아니고 좀 하는 성격인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제 월세도 안 아, 올리시니까 어. 그 정도로 좀 알아서 사바사바. 이제 제가 그런 거 좀 잘합니다. 사회생활. 잘한답니다. 그쵸? 예. 되게 그럼- 새롭다. 예. 집주인한테 선물하는 거 주변에서 사실 못 봤는데. 제가 약간 네. 조금 그런 걸 좀 해요. 저는 그냥- 살짝 고민되긴 네, 하더라고요. 저도 네, 네. 명절 같이 사나요? 이사하고 같은 나서 건물인가요? 네. 저도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명절 뭐 이런 게 왔을 때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한 번 하면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있어요. 약간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뭐 그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근데 그 전에 이사 진짜 많이 다녔어요. 2년에 한 번씩 거의 다녀가지고. 계속 월세로. 예, 지금도 월세긴 한데 월세로 계속 다니고 요 직전에 좀 오래 살던 데 있었고 그 전에 계속 이사. 저도 이제 독립 기간이 길잖아요. 20살 때 독립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또 유추되네. 10여 년. 10몇 년. 그래서 거의 뭐 여가 참 좋아요. 길면 한 뭐 4년, 3년 살고 아니 보통 뭐 2년, 1년 그쵸, 계속 계약 이사 기간에 다녀서 따라서. 저도 한 이사 한 6번? 7번 베테랑이네요, 정도 베테랑. 다녔습니다. 예. 무명님은요? 예. 저는 지금 그러니까 무상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친척의 집에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에 관련된 발생하는 문제를 제가 다
해결을 하고 고치고 이제 단독인가요? 집이? 그쵸. 저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음. 동생과 같이 살고 저는 이것까지 말해야 되나? 있는데 한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경험하는 일이 정말 드물었고 근데 늘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무상거주였기 때문에 때때로 집을 옮겨야 되거나 이사를 고려하는 순간들이 많았죠. 근데 무상거주가 버티고 어떤 의미예요? 제가 잘 모르는 개념인 것 같아요. 전월세가 아닌 상태로 사는 거죠. 얹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남의 집에. 그쵸. 아, 내 집은 아닌 집에. 같이 사는 건 친척집이니까. 아닌데. 네, 그쵸. 무슨 같이 사는 건 말인지 아닌데.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살고 살고 있는 있는 무상 임대를 맞아요.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철이 되면은 예를 들어 뭐 집을 내놓는다거나 뭘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 집을 알아보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나 늘 위기 순간이 지나갔고 집을 내놨다가 최대한- 다시 걷어들이셨나요? 네 어. 최대한 저는 살 수 있는 만큼 살아보자. 하지만 내 것은 아니니까 저는 늘 철마다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후 됐으면 좀 알아보고 싶고 이렇겠네요. 좀. 일단 그게 불안정하기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장이 이거 잦아요, 이 얘기 집이.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인데 아랫집에 물이 샌 거예요. 그래서 아랫집을 고쳤죠. 그랬더니 저희 벽지가 또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새는지도 찾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 벽지를 또 했죠. 그런데 또 다시 물이 새고 이런 반복적인 게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밤에 12시에 싱크대 쪽에 있는 그 배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실이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네. 없고 그 조치를 못하고 이미 물난리가 난 상태이고 이런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 노후한 집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니까는 피로감이 되게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부동산에 가죠. 알아보러. 네.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이제 그 서울로 학교를 다니러 와가지고 친척집에 한참 얹혀 살다가 갑자기 이제 친척집이 경기도 멀리로 이사를 갑자기 가게 돼가지고 급하게 집을 구해서 나왔었어요. 그게 이제 처음 혼자 살게 된 그런 때였는데 거기가 거의 이제 고시원에 준하는 원룸 전세였는데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세탁기가 고장 났나 그런 거예요. 진짜 울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혼자 이제 처리해야 되고 막 뭔가 안 되고 난리가 나고 이런 상황이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사람 그런 부르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고 막 밤에 막 이게 하다가 뭐 이렇게 멈췄나 네.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냥 순간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 중에 하나로 딱 들어온 게 실감이 되면서 되게 힘들었고 그게 아마 제가 독립하고 싶어서 나왔다기보다는 약간 쫓겨나듯이 나온 상황이어가지고 더 이제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게 이제 저는 처음 제가 집을 구하는 이제 급하게 거의 막 한 달 만에 이제 원룸 구해서 신림동으로 나오게 됐던 첫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친구랑 같이 합쳐서 이제 투룸 전세로 둘이 이제 돈을 반반씩 해가지고 그렇게 옮겼고 거기에서 한 3년 묵시적 갱신이 돼가지고 3년째까지 살다가 중간에 또 집주인이 그 집을 판다고 해가지고 또 급하게 나와서 이사를 하게 된 게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제 3룸 전세인데 평수는 예전이랑 비슷한 그런 데로 나와서 살고 있고 이게 이사 온 지가 이제 1년 좀 넘었나? 1년 됐나? 맞아, 얼마 안 됐죠? 네, 이사한 지. 그런 상황. 2년 계약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같이 사는 상대가 있으니까 웬만큼 그래도 이제 방이 있는 집을 구할 수 있게 된 상황이고 엄청 운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누구랑 돈 합쳐서 같이 산다는 게 이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닌데 그게 그쵸. 이제 운 좋게 딱 시기가 맞았던 이제 그런 케이스인 건데 사실 서울에 살면서 집을 구하고 또 이제 옮기고 이런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되게 큰 일이고 또 이제 이거를 혼자 하는 과정에서의 온갖 어려움과 감정적인 물리적인 이제 힘듦이 있는 것인데 그런 집 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보내주신 분이 네. 계세요. 네. 불완전 연소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연 모집한다고 홍보할 때 멘트에 집 구하느라 이런 꼴까지 봐야 하나 점점점이라는 이제 텍스트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문구를 보시고는 제가 집 구하면서 살면서 봤던 별별 꼴이 생각이 났습니다. 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거처를 자주 옮겼어요. 부모님과 살던 집, 기숙사, 하숙, 다시 부모님과 살던 집, 또 자취, 쉐어하우스 등 그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것이 고나리질로 부를 수 있는 맨스플레인, 간섭 등이었어요. 본격 집 구하려다가 자취하다가 이런 말까지 들어봤다입니다.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를 적어주셨네요.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고 해요. 여자분이 혼자 집 구하러 다니시고 대단하시네요. 집 보러 간 곳에 살고 있던 어느 한남이. 네. 그리고 자취하는 인기 많은 여자네라고 자취방에서 친구들과 찍어 SNS에 올린 셀카를 보고 있던 어느 한남이. 또 왜 그렇게 나가서 살려고 해? 라고 집에서 벗어나려는 나에게 아버지 괄호하고 라고 쓰고 한남이라고 읽는 아버지가 그래서 괄호하시고 또 이렇게 썼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 때문이죠. It's you. 아버지 때문에인 건데 왜 그렇게 나가서 살려고 하냐고 하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발 고나리질을 멈춰주세요. 라고 종합 세트로 사연을 네.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더 많죠, 사실은. 얘기들은 그러니까 여자 혼자 집 구하는 거에 네. 대해서 네. 어떤 의미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뭘 하는 거 자체가 대단한가 봐요. 봐요. 그 밖으로 나온 여자 게. 컴퓨터 사도 대단하고요. 네, 운전해도 대단하고 뭐 오토바이 타도 대단하고요. 밥 혼자 왜 먹어도 이렇게 쉽게 대단하고. 대단해지죠? 그 대단함이 또 그렇게 또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대우해준 대단함도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을 때 아유 대단하다 네. 이렇게 의외라는 해주는 거잖아요. 아, 대견하네 막 이런 느낌이 약간 여자 주제 약간, 여자이면서 그런 걸 한다는 그냥 집을 혼자 보러 갔을 뿐인데 큐티보이님은 집 네. 혼자 보러 가세요? 혼자 구하세요? 저는 사실 20대 때는 진짜 혼자 보러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거를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이렇게 멀리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또 부르는 것도 특히 이사도 아니고 약간 집 보러 다닐 때 부른 것도 그렇고 그때는 뭔가 그런 거를 또 요청해야 된다? 누구랑? 이렇게 그런 것도 잘 몰랐고 그래서 20대 초반 때는 진짜 그냥 혼자 보러 다니고 집 볼 줄도 몰라 사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집 볼 줄도 모르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뭐 하러 거기를 그러니까 보러 갈 이유도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집 보는 기준도 없고 맞아요. 집을 그냥- 갔지만 의미가 없는 집. 그냥 그래 보고 약간 왜냐면 괜찮은 저 것 같고. 대구에서는 저도 이사를 자주 다니는 집에 살진 않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대구에서 부모님 집에 살 때는 부모님이 주로 좀 한 군데 오래 사시는 스타일들이라 가지고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집을 막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았나 몰라. 그래서 그냥 막 이사도 혼자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냥 세입자라고 생각하거나 고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 학생 주로 이제 뭐 그렇죠. 주로 학생이라고 학생이라 부르거나. 부르거나 아가씨이거나 뭐 그랬었던 것 같고 저도 그때는 개념이 좀 저 스스로도 네. 내가 뭔가 이렇게 독립적인 가구주다 네. 이런 생각이 또 없어가지고 그냥 임시 거처를 구한다. 약간 그래서 이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어이없는 집에서 되게 많이 살았던 것 네.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에 그 나갔던 집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어이없거든요. 거의 사람이 이렇게 서서 다닐 공간 자체가 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좁다는 의미인 거죠. 굉장히 좁은. 그러니까 고시텔 같은 완전 건가요? 그러니까 침대 아주 작은 침대 하나랑 책상이 그 책상 사이의 거리가 뭐 거의 한 30cm가 있고 그 책상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냥 화장실 엄청 한 사람이 설 수 있을 정도의 화장실이 있는 그런 원룸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부동산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를 그냥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약을 한 거죠. 꽤 괜찮은 집인 것처럼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갔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 가격에 전혀 괜찮지 않은 집이었는데 그때는 기준도 없고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버버하다가 그냥 벽지 깨끗한 거 같고 이러니까 그냥 계약을 한 거였던 거죠.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한 3일째 됐을 때 이사하고 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저 그 침대 머리맡 쪽 벽지가 살짝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쓱 눌렀어. 이렇게 떼어봤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떼었더니 거기 새카맣게 곰팡이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이렇게 발라놓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곰팡이라든가 뭐 결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머릿속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집주인한테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런 뜯어봤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했더니 집주인 딱 처음에 하는 말이 그걸 왜 뜯어봤냐라는 거랑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지 않았냐 3일 동안 했다고 곰팡이 내가 그러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그것도 웃기잖아요. 요리를 해 먹으면 네, 요리를 안 해 먹어야 되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그 집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여튼 3일 동안 곰팡이를 맞는 거 아니냐는 녹아서 거죠. 나의 그것이 과실로 아니냐라는. 하려고 그래서 지금. 근데 그때도 굉장히 똑똑한 척.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너무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 되긴 했는데 저가 이제 택한 전략은 똑똑한 척.
하는 거여서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이제 전화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이 뭘 봐야 되고 뭘 고민해야 하고 뭘 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예 이제 모르고 좋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하니까 저도 생각났는데 저도 친구들이랑 여러 명이 작업실 개념으로 짧게 단기 임대 형식으로 방의 개념이죠. 방 같은 이제 원룸을 구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공간이 필요했고 하기 때문에 보고서는 바로 한 거예요. 위치도 좋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계약을 하고 돈을 이제 각자 모은 거를 가지고서는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샤워를 하거나 물을 쓰면 그게 역류해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최초 발견한 이제 친구가 이게 물이 넘친다, 넘쳐서 이게 방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고서는 거기를 쓰기가 너무 두렵잖아요. 그게 이제 방으로 넘친다는 사실을 알았고 너무나 쉽게 역류가 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굉장히 짧게 그 공간을 쓰긴 했지만 그 다음에 오시는 분한테 차마 그 얘기를 처음에는 못했는데 여러분이 보러 오셨었거든요. 그냥 나중에는 장점이 위치도 좋고 보일러는 잘 된다. 근데 물이 다소 넘치는 경향이 있다라며 너무 방을 빨리 빼야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했어요. 그게 아직도 생각나요. 그분은 어땠을까? 그분은 어떻게 그러니까요. 지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네. 저도 처음에 서울 왔을 때는 그때 알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알던 네. 사람의 집에 새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알던 사람 집에 새들면 더 난감해요. 아, 그분과 같이 사는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알던 친구지 친구. 알던 친구 부모님 집인 거지.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어떡하다 그 집에 새를 들었는데 이제 그 반지하였어요. 반지하였는데 네. 위치에서 물이 그러니까 천장에서 이제 물이 한 거예요. 근데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더라고요. 아는 사람이고 약간 이러니까. 그래서 유야무야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뭐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게 정확하게 처리한 것도 아니었고 그게 월세에서 뭐 빼주든가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도 그렇지도 않고 애매한 거죠. 그리고 위에서 물 새는 건 사실은 과실 따질 필요도 없이 그쵸. 집에서 그때 해줘야 됩니다. 제가 그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래층 그거는 과실이 뭐가 그리고, 있겠어요. 빨리 얘기해가지고 공동의 배관의 문제인 건지 맞아요. 그 집에서 담당해야 되는 그 배관에서 잘못된 건지를 빨리 판단해가지고 위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20대 때 진짜 딸 같아서란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 집에 있을 때도 뭐 그 집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나왔을 월세 받았죠. 그쵸. 월세 냈죠. 딸한테 엄격한 부모님이네. 뭐 나중에 다른 데 구했을 때도 뭐 딸 같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딸 같은데 그런 집을 주나? 딸 같으면 그런 집을 그거 되게 적신호잖아요. 살게 어디서나 안 그 살. 말. 그러니까 이미 나를 깔고 본다 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20대 여성들이라면 다 이런 걸 겪지 않나.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두 번째 집 구할 때 집주인이랑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는데 집주인이 뭐 딸 같아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결과적으로 근데 그 집주인은 괜찮은 사람이긴 했었는데 이 두 가지 말을 사람을 안심시키려고 쓰잖아요. 저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이런 말 안 네, 믿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이 적신호인데 그건 근데 별로 못 듣는 얘기긴 한데. 많이 쓰지 않아요? 남자는 그래요? 되게 많이 써요. 아, 여자들은 그렇구나. 안 써요. 여자들은 안 쓰는데 남자들은 자기가 되게 괜찮은 자 서민이다. 선량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 믿어야 되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그 여자 혼자 집을 구하러 다니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이제 고난이가 계속 많은 상황이고 맞아요. 이제 이분도 그렇게 쓰셨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 여자들은 그래도 뭐 학생이거나 뭐 이런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고 이랬을 때 남편분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네. 남편이 없거나 뭐 이랬을 때 더 막 이상한 눈초리가 점점 더 올 것 같고 그런 거 있고 저는 최근에 저 에어컨 아직도 안 샀는데 그 에어컨 또 저희 집에 와서 좀 주무세요. 네. 에어컨을 사려고 이렇게 하다가 설치해주러 오는 날짜를 뭐 언제로 할까 저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이 출퇴근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자기가 있을 때 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주말에 같이 있을 때 뭐라고 하자 이런 네. 얘기를 하다가 아니야 그냥 그러지 말고 주중에 오는 걸로 하는 게 좋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주중이면은 오히려 그냥 남편이 있겠거니 출근한 남편이 있겠거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말에 여자 둘이 둘이 있을 때 있으면- 오는 거가 왠지 노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맞아. 알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이제 우리의 이런 현실에 대해서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부동산 방문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음. 방문 많이 하는데 전제를 해요. 늘 그러면은 아이도 같이 있는 거냐라거나 맞아요. 그 남편분 대신 보시느라 고생하신다고 대신이 없는데 네. 그럴 때 근데 가끔 맞다고 이렇게 저도 그냥, 응대할 때가 있어요. 네. 맞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상대 안 하는 부동산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야기한 조건이 그 동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응대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부동산에 갔더니 아니 남편분 없이 혼자 힘들게 막 보신다고 하길래 맞다고. 이용하는 거네요. 너무 힘들다. 빨리 보여달라. 그렇게 정말 되더라고요. 근데 네. 저 아는 사람은 혼자 보러 갔을 때 너무 그래가지고 남자친구인데 그냥 결혼한 사람이라고 네. 하거나 결혼할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집을 구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저는 아니, 태도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칭이 달라진대요. 맞아요. 내 아가씨 친구도.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딱 가면 사모님 바로 이렇게 탁 돼.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긴 한데 그냥 이용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경우 그리고 또 남자 갔을 때 좀 깐깐하게 따지는 건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에 대해 설명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여성이 이제 막 따질 때는 아니 뭐 그렇게 약간 잘 까다롭게 모르셔서 구냐 그러나 본데 이런 식으로. 잘 지금 너무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는 둥 뭐 여성이 왜 이렇게 여자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는 식의 이제 멘트를 치는 거지. 아니 그럴 네. 거면은 중개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죠. 그러니까는 왜냐면 이 직구하는 사람한테도 받고 그 집 주인한테도 그쵸. 받잖아요. 그런데 늘 집 주인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네. 그쪽에 서서 맞아요. 늘 소개하고 계약할 때도 늘 그쪽의 입장에서 하잖아요. 그게 너무 근데 나는 왜 어이가 중개를 왜 없고 내야 나 왜 되나? 내는 것인가.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세입자는 살다 떠날 사람이고 그 사람은 계속 이제 집을 팔고 가지 않는 네. 이상 자기의 이제 주 고객이니까. 고객이죠. 근데 저는 그것도 있지만 그 남성과 여성이 되게 다르게 대해지는 거 있잖아요. 중개사한테 갔을 때 저는 그것도 되게 항상 같은 가격대잖아요. 제가 남자 세입자가 들어오든 여자 세입자가 들어오든 자기 중개료는 내가 똑같이 내는데 근데 왜 다르게 그런 식으로 대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네. 또 좀 더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그 오리털 반바지님이 네. 공공임대주택 관련해서 또 사연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 SH공사에서 1인 가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한 공고가 났어요. 그때 원룸에서 친구랑 같이 살 때였는데 지원 조건이 1인 가구 단독 세대주였어야 했고요. 그치만 원룸은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랑 친구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개념으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원룸의 세대주가 2명이라는 게 말이 되냐라는 말이었어요. 말이 안 될 건 또 뭔가요? 그 좁은 원룸에서 둘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건지.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위장전입이라고 생각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괄호 닫고. 암튼 SH공사에 지원해서 주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그럼 진짜 위장전입을 해서 원룸이 아닌 친구 집에 세대 분리를 하든가 해야 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좁아서 좀 불편하긴 했어도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아니었지만 이사해서 단독 세대주가 되어 월세를 내며 살았습니다. 세대주의 개념은 뭘까 생각하게 되기도 했고 현재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지만 독립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형도 그런지 임대주택 유형도 많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임대주택 예. 조건. 예. 임대주택 조건의 제1 조건은 세대주죠. 세대주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1인 가구로 쭉 살아왔던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으로 뭐 집으로부터 독립한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임대주택이 필요한 계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살 때 자력으로 부모한테 돈을 받지 않으면 자력으로 독립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임대주택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의 독립성 강화도 그렇지만 뭐 가족으로부터 독립할 때 국가가 어떤 정도의 그런 거를 지원을 해준다는 게 되게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임대주택이라는. 그래서 임대주택은 주로 이제 그러니까 세대주 개념이 이제 4인 가구일 때도 세대주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인 가구로 세대주 신청할 수 있고 1인 가구도 이제 1인 단독 세대주여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되게 20살 이럴 때 딱 독립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완전히 막혀 있는. 그래서 처음 독립할 때는 진짜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나오던가 아니면 부모님의 돈을 받아서 나오던가 밖에는 불가능한 이런 건 되게 불리하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서 저도 이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제 공무원 친구랑 얘기했는데 그 부정수급 자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집을 막 세대원이 다 여러 채를 막 다지고 있을 수 있냐. 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할 것이다. 라는 그 전제가 있고 이런 제도를 만드니까 이렇게 뭔가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진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20살 이후에 독립하고 싶어하는 사람 되게 많고 독립의 개념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집에 있다가 그냥 결혼하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과연 있나 라는 생각? 부정수급이 별로 실체가 없지 않나요? 이때의 부정수급이라고 이 1인 가구로 무언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의 부정수급이라 하면 어떤 예를 가지고 부정수급이라는 거를 얘기하는지가 약간 궁금하면서 의문이고 일단 세대주와 세대원을 분리하잖아요. 해 있잖아요. 세대주 안에 세대원이 들어가는데 1인 가구 에 대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어찌 되었던 세대원이든 세대주든 1인 가구가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 명이 살아도 그러면 그 1인 가구가 된다는 거를 기준해서 신청을 받으면 되지. 세대원은 되고 세대주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 사람들마다 견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임대주택의 유일한 사실 주거 국가 정책인데 되게 가족 중심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1인 가구인 사람이 신청하는 임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그러니까 가구주들이 여러 집을 소유한 채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 실제로는 여러 곳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세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한 명이 여러 군데를 받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족들이. 내 가족이 같이 살면서 따로 산다라고. 세대원 중에 한 명 이름으로 임대주택 해놓고 거기에 세를 줘가지고 수익을 얻는 방식의 것을 할 것에 대한 우려. 그런 거에 대한 그걸 이렇게 불법 매매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전전세를 주는 방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임대주택을 일단 그게 왠지 허상 같아가지고. 허상 맞아요.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소수라고 가정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전제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집이 있는 사람은 거기 있으니까 이 지원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게 전제 깔려 있는 건데 사실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있기가 너무 힘든 곳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완전 사각지대로 남아.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이 부족한 문제죠.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사실 막 최근에 이제 1인 가구들도 이게 지원이 많이 가능해지면서 막 예를 들어 또 신혼부부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데 곳도 있고 1인 가구로 주는 곳도 있고 이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가족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이제 뭐 그 안에서 그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되어 있고 최근에 그저 이제 가구에 이제 1인 가구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좀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이제 임대주택은 대부분 가족 수가 많고 그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임대주택 들어가기 유리한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약간 그 약자끼리 싸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최소 10%라고 하는데 지금 5%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뭐 맨날 유럽 지겹긴 한데 유럽은 40% 50% 넘어가고 국민 절반이 임대주택에 사는데 우리나라는 뭐 10% 이제 올린다고 10%도 되게 지금 갈 길이 멀어요. 그래가지고 임대주택 비율을 훨씬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집값 같은 것도 규제하고 안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또 이어서
정소니님이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저는 호시탐탐 독립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한 마리 살쾡이인데요. 몇 달 전부터 아파트 곳곳에 행복기숙사 반대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게 맘에 걸립니다. 아파트 일에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공사가 위험하기도 하고 대학생들이 오면 아파트 분위기가 해쳐진다는 이유로 주변 대학교에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것 같았어요. 중화권이 얼마나 큰 문제인데 하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은 이 아파트 주민이기는 하지만 언젠가 독립해야 하고 따지고 보면 행복주택, 행복기숙사 같이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주거 형태가 삶의 필요 조건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 입장보다 행복기숙사가 정말 필요한 대학생들의 입장에 더 가까운 것이죠. 몇 년 전 민달팽이 유니온 SNS를 통해서 행복주택 건설 주민설명회가 주민들로 인해 엉망으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서 상생의 가능성은 없는지 죽을 맛입니다. 라고. 네. 이 좀 슬픈. 그래도 한 마리 살쾡인 게 다행이네요. 네. 이분이. 네,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네. 계속 발톱을 세우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들고 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대학생들. 네. 특히 이제 행복 기숙사니까 이제 장기적 거주한 사람들보다는 이제 들고 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 강력 범죄율 그 정말 상황한 게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주거 환경이 좋지 않으면 뭐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흔히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그래서 인간관계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살만한 이제 주거 환경을 잘 가꾸는 것이 그래야 사람들이 또 오래 머물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래 머물. 근데 행복 기숙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들이 올 거니까 1년 2년마다 사람이 들고 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들고 났을 때 사건 사고가 많을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편견? 20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 대학생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강력한 것 같아요. 요즘 드네요. 어느 동네나 네. 다 들고 나거든요. 네. 다 이사 다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다 들고 네. 나는데 저는 진짜 30평대 이상, 40평대 이상 아파트, 그러니까 4, 5인 가구들이 주로 거주하는 정말 그런 주거 공간 아니면 대부분 지금 2년, 3년마다 한 번씩 이사 다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이런 식의 어떤 네, 들고 남에 대한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약간 동질적인 어떤 집단들과만 이 네. 커뮤니티를 이루고 싶은 그쵸. 마음, 그런 뭔가 다른 존재들이 오는 것에 대한 게 싫은 것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분위기가 달라짐으로써 집값이 네.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네. 아마 가장 결정적인 이 주민들의 움직임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집값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땐 사실 집값은 좀 떨어질 필요가 집값- 있고. 그걸 네. 폭락 수준은 전 떨어져야 된다 생각하긴 네. 하거든요.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생각해 보면 집을 사서 뭔가 살게 된다는 게 그런 개념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집을 산다. 지금 많이 내 사라지고 집이- 있죠. 사라지고 있으니까 음. 내 집이다. 집을 네. 산다라는 개념이 점점 희미해져서 네. 이런 뭐 집값 때문에 네. 재산권이라고 불리는 이런 걸로 반대하는 게 네. 사실 재산을 없어져야 근데 될것 가진 같아요. 입장에서는 근데 참 뭐 어쩌겠나 싶기도 해요. 뭐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맞물린 얘기인데 네. 한국에서 이제 사회복지 제도나 그러니까 노후 보장 같은 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유일한 자산, 믿을 유일한 믿을 구석은 집밖에는 없는 그쵸. 거예요. 집이 가장 한국에서 재산이 되고 돈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진짜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흔들리면 자기 삶이 완전히 끝날 네. 것이라는 그 불안감이 집값을 네. 계속 유지시키는 그 요인이긴 한 것 같아요. 정말 근데 버블이잖아요. 네. 예. 네. 뚝 떨어질 수 있는. 진짜 심각한 버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이게 버블이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긴 한 거예요. 집이 이 집값을 유지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언제까지 유지가 그렇죠. 될까요? 네. 네, 그리고 그 진짜 길에 나가 보면은 온갖 그 빌딩과 온갖 건물에 네. 다 소유주가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한 신기하죠. 거예요. 네. 어떻게 이 진짜 가는 걸음걸음마다 있는 이 건물들의 주인이 건물주가 다 있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아마도 예상컨대 전에 뭐 이런 게 발표됐더라고요. 뭐 강남에 있는 가로수길에 소유주를 봤더니 그 미성년자가 소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명의를. 네, 그리고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이라든지 집 채수를 막 했더니 엄청나게,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 건데, 네.
그게 사실은 모두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사실 보이는 건물들이 대부분 소수의 몇 명이 갖고 그렇죠. 있는 걸 수 있잖아요. 무명님이 얘기했던 사람들 삶의 방식이 되게 바뀌고 자주 이사 다니고 또 근데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사기도 하고 집을 더 이상 못 사죠. 내 네. 나의 어떤 그러니까 20, 30대가 집을 못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집을 안 사요. 무리해서 또 안 사. 왜냐하면 이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를 갚고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전처럼 한 곳에서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의 태도 방식도 좀 바뀐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 두 가지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두 번째는 선택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첫 번째의 경우에, 그러니까 집을 도저히 그러니까 집을 꼭 사진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았을 때도 아무런 그 안전 장치가 네. 없는 거죠. 네. 그게 진짜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 모르겠어요. 이게 꼰대 같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 진짜 10대들, 20대들 자기가 진짜 다시 태어나거나 혹시 다시 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건물주인 거예요. 건물주. 네. 근데 저는 그 마음도 진짜 이해가. 왜냐면 오히려 기업 운영하는 것보다 네. 건물주 하는 게 아무런 사회적 불로소득. 규제도 없고 아무런 뭐도 없는 거예요. 뭐 처벌받을 것도 없고 막 월세를 뭐 갑자기 막 2천만 원 올려도 그러니까 건물주가 네. 갓물주라고 하잖아요. 갓.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의 영역이 있는데 네. 얼마나 근데 이게 10대, 20대만 그런 되고 게 싶죠.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묻겠죠. 앞으로 꿈이 뭐냐 이랬을 때 사실 나는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사실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내가 건물주였다면, 정말 내가 건물주였다면. 근데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안 바뀌는 건가. 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욕망하니까 집을 규제하고 이런 게 되게 싫기도 고민 그런 네, 건 네. 좀 그렇습니다. 음. 네.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집을 구하는 행위 자체를 이제 1, 2년 단위로 계속 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이 삶에 펼쳐져 있고 네. 그 빌딩들 보면서 아 여기에 건물주가 다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네.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와 집들을 보면서 서울에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 집들이 많은데 내 한 몸 네 일 적당한 공간은 왜 네. 이다지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우회가 몇 년 전에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네. 제목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죠. 네. 여기에 이제 집 구하기에 대한 실용적인 팁들 네. 그런 게 들어있고 이 책에 보면 그 신치라는 분의 사연이 실려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는 200에 30짜리 방을 구했어요. 아, 200에 30짜리 방 지금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돈으로는 지상층을 보기 어려웠죠. 반지하를 보여주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보다 더 이상한 데도 많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독립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2층에 있는 집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와 빛이 들어온다 하며 덜컥 계약해버렸죠. 근데 알고 보니 쪄 죽고 얼어 죽는 그런 집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내 주제에 서울에서 집을 구하니 이런 건 운명이랄까 그렇게 체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또 다른 분 규원님이라는 분의 또 사연도 실려 있는데요. 옥탑은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게 너무 심한 거예요. 아 여기 사느니 차라리 반지하로 가자 했죠. 근데 반지하는 건강에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반지하 갔다 옥탑 갔다 다시 반지하 갔다 하는 패턴이 됐죠. 벗어날 수 없는 사이클이에요. 반지하 제하고 옥탑 제하고 그러고 나면 그 돈에 있을 데가 없거든요. 아,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되게 비슷한 사연을 이번에 만능 간장 공장 윤 공장장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정말 잘 간장 공장 윤 공장장님 네 이분이 1층에 살 때 너무 불편해서 최상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최상층은 너무나 덥고 추워요. 눈물 한 번 옮길 때마다 안 좋은 점은 끊이질 않는데요. 무엇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지 팁들이 정리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네, 좋은 집 구하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고민이죠. 집이 싸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네. 왜냐면 이 돈을 맞추려면인 거예요. 네, 집이 네. 싸지고 그러니까 임금 받는 거 내가 받는 임금에 높아지고, 비해 진짜. 집이 임금 높아지고 이제 집은 싸지고 또 하나는 살 만한 집을 많이 그러니까 살만한 네. 집을 짓도록 네. 그리고 건축- 살만하지 않은 집을 안 짓도록 그렇죠 못 짓도록 그런 네. 거는 건축 허가를 안 내주도록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규제를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하지만 지금 막상 나의 현실은 일단 이 돈으로 어떤 집을 구해야 하니까 저는 진짜 와닿는 게 저도 반지하 옥탑을 다 가봤는데 저는 둘 중 하나를 고르면 옥탑을 고르긴 해요. 그러니까
채광. 그쵸. 덥고 춥더라도 빛이 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긴 한데 그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본인이 뭘 더 견딜 수 있을지를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단열, 채광, 통풍 이 세 가지인데 와, 이 세 가지 맞는 집이 의외로 진짜 맞아요. 없지 않아요? 없어요. 이거 누구나 알죠. 이게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하기는 한데. 이 세 가지면 정말 끝 아니에요, 솔직히. 맞아요. 저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이 세 가지면 다른 거 안 볼 정도로 너무 중요한데 이거 너무 기본 요건인데 안 되는 안 되죠. 경우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사실 처음에 몇 번 이사를 할 때는 단열 채광 그거 보는 방법도 잘 몰라요. 모르죠. 네, 그냥 창문이 있으면 창문이 있나 보다. 창문이 크다. 뭐 이런 거. 단열이 뭐 단열 어떻게 봐? 네. 그런 근데 사실 예. 알아도 네. 그걸 봐야 된다는 걸 알아도 집을 보러 갔을 때 그 집을 보는 조건이 이미 다 그 살고 있는 사람의 짐이 들어가 있고 맞아요. 단시간에 보고 하기 때문에 꼼꼼히 본다고 해도 체크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기준을 인지하고 나서는 그래도 최소한 체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니까요. 포인트들이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그 위쪽 벽 모서리를 꼭 본다. 거기에 이제 얼룩이 있는지 사실 이제 그게 결로잖아요. 네, 단열이나 뭐 통풍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결로로 많이 네. 드러나 보이는 것이니까 아니면은 물어봐요. 전 세입자한테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라든가 뭐 곰팡이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꼭 한번 짚고 그걸로 이제 고생하는 게 제일 많으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집 보면서 채광이랑 저는 통풍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맞바람이 칠 수 있는 구조인지 창문 위치라던가 혹은 이제 낮에 진짜 반드시 낮에 불 안 켜고 불 다 끄고. 네, 불 다 끄고 한 2-3시쯤 빛이 어떤가 이랬을 때 이게 곰팡이랑 직결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꼭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돈이 절대적이죠,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거 다 체크해도 네, 돈이 어차피 안 잘못 지은 되면- 집인 거 알고 에, 에, 있어도 에, 에. 들어가야 되면 들어가지 어떡하겠어. 저는 직구할 때 좀 중요한 건 또 끊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끈기. 끈기. 그러니까 좀 끈질기게 계속 집을 보긴 봐야 더 되고. 좋은 집이 나올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휘둘리면 안 돼요. 그 주인집이나 그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템포랑 상관없이 나는 집을 꼼꼼히 네, 본다. 맞아요. 공인중개사 자꾸만 이렇게 해도 이 집 나간다고 빨리 예, 해야 된다고 해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한 템포를 거기에 맞추면 안 되고 그게 또 약간 수법이기도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집이 나갈 거다. 이 집이 보러 온 사람이 많다. 이따가도 보러 온다고 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음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떤 말로 그런 대화를 좀 중단시키고 나는 꼼꼼하게 본다라는 거를 좀 강렬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왜냐면 그 부동산이 그 동네에서 어쨌든 얘기해놓고 집이 나왔다고 하면 또 볼 거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이 아무리 잘 나가는 집이라도 내가 봤을 때 진짜 아닌데 덜컥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 아닌 거라서 그냥 그렇죠. 제외하는. 근데 그렇죠. 고민이 될 때는 근데 괜찮기는 한데 다른 데가 더 있을까봐 이제 이게 고민이 되고 또 이제 끈기도 중요한데 결단도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일 나은 집일 수 있는 근데 거야. 제가 집 구할 때 한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계약하잖아요. 네. 항상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지도 않고 나가는 집 진짜 많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빤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파트 빤해. 아파트 다 구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특정 그러니까 몇 번 봤으면 보지도 않고 어떤 집이 나오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막 이렇게 막 저 약간 상대방 휘둘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했단 말이야. 근데 항상 뭐 후회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나갈 때 나가더라도 차라리 꼼꼼히 보고 내가 선택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도 똑같은 그 평수에 똑같은 뭐 호수라도 예를 들어 9층과 4층 진짜 다르거든요. 다르죠. 너무 다르거든요. 그거를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체감을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이 체감이 거의 없어요. 어. 낮에도 꼭 불을 켜야 돼요. 어두워가지고. 그리고 사람마다 좀 체감이 또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그건 경험해 봐야 돼요. 집을 경험해 봤을 때 내가 우선순위가 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밖과 나와의 이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밖에 소리가 안 들려야 돼. 이 스트레스가 되게 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우선순위를 좀 알게 돼서 그거에 따라 집을 구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죠. 네.
많이 보는 건 어쨌든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야 기준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죠. 집 구하는 것도 구하는 건데 이제 구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미션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세입자로 살아남기라는 게 또 네. 쉽지 않은 미션일 수 있는데 네. 고시 히카리 쌀밥의 물마라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서울에서 처음 집 구할 때 어렵게 허름한 벽돌집 전셋방을 구하게 됐는데 집주인이 진짜 특이하고 소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집을 보여주면서 옥상을 네가 사용해도 된다. 우리 나중에 여기서 같이 삼겹살 파티를 열자고 해서 소름 끼쳤던 적이 있네요. 나중에 그 집에서 2년 살게 됐는데 정말 삼겹살 파티 날짜 언제로 할 거냐고 묻는 문자를 보내기도 점점점. 이런 분도 있었고 또 핫세븐님 연결해서 다가구 주택에서 집주인과 한 건물에 살고 있어요. 저는 예비 세입자 팟캐 청취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주인과 사는 집은 계약하지 마세요. 곱하기 2.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와 무슨 서명 용지를 들이밀었습니다. 근처에 무슨 문학관 설립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데 부동산 계약서 보고 제 인적사항 정보를 이미 서명지에 다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필 사인 해라. 더 적을 사람 없냐? 라고 물어보는데 21세기에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개인정보 도용으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집주인이라 참아야 했답니다. 정말 엄청난 집주인이에요. 네. 이건 그리고 집주인이랑 안 살아도 집주인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약간 법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나. 예전에 이제 제가 뭐 외국 사례를 막 보면서 호주 퀸즈랜드라는 주에는 그 세입자의 의무와 그 임대인의 의무 다 이렇게 딱 다 명시돼 있는데 임대인의 의무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방문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연락한다. 그리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채 그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거. 그런 게 너무 당연한 건데. 딱 명시되어 우리도 그렇지 있더라. 않나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그게 그거 사실 뭐 없어요. 주거침입죄 같은 게 있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근데 있죠. 그게, 근데 주거법에는 그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 있어도 지키지 예. 않으면 그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권력 관계가 그쵸. 그런 거. 완전히 예.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규정이 있어도 예. 뭐 무시할 수는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약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이 사람이 집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계약 나는 여기 이 집에서 왜냐면 이사 나가려면 또 일이 많고 네. 집 구해야 되고 이러는데 이 네. 집에 계속 살고 싶은데 그게 계약 제 연장을 안 핵심이죠. 할까 봐 그것 때문에 결국 모든 걸 다 네, 참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관계가 바뀔 수, 혹은 좀 나아질 수 있는 네.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은 방법이 딱히 없기도 한 게 네. 저는 되게 노동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업주가 되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뭐 월급을 막 그렇지만 이런 식의 것들을 할 때 더럽지만 참게 되는 게 당장 해고될까봐 혹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니면은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야 이건데 세입자 되게 똑같지 않아요? 네, 다른 네. 데 가도 그쵸. 똑같겠지. 네, 그리고 그래도 이 가격에 이 정도가 네. 어디고 당장 네. 나가면 네. 그래서 이제 네. 노동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치들이 최저임금이라든지 네. 실업급여라든지 맞아요. 어떤 이제 부당한 규제를 것에 할수 그런 게 있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거 쪽은 훨씬 이런 게 되게 희박한 상황. 그래서 민우에서 그 세입자 말하기 대회 했을 때 그 말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세입자는 비정규직하고 같다. 그러니까 아무 불안하고 근데 따질 수도 없고.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동의했고 기본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이 네. 그러니까 세입자 위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 혹은 그나마 전세 혹은 아니면 집을 가진 사람의 그 주거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이제 네. 그게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예전 그 삶의 네, 사이클에 맞춰서 특히 월세 세입자를 뭐 세세하게 약간 지켜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네, 거죠. 규정이 진짜 없어요. 민법에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있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최저임금처럼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안 같은 것들이 좀 생겨야겠죠. 전월세 상한제라던가 아니 임대 그 갱신 기간을 2년에서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내가 갱신할 수 있는 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네, 한 번은 갱신된다는 한 번은 갱신할 수 거죠. 있는. 예를 들어 독일은 10년까지 이제 보장해 주는데 저는 그래요? 10년까지 보장해 줘요. 10년 안에는 세입자 어떻게도 세입자를 몰아낼 수가 없어요. 독일은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은 걸까요? 독일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는 부동산 개념이 아니에요. 집이. 음. 그러니까 주거의 개념이지. 그래서 그런 개념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한국에서도 최소 5년, 4년 정도는 세입자에게 그 권한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굉장히 그러니까 저 그거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해외에는 전세 네. 개념이 없고 전세가 네. 있는 건 거의 우리나라뿐이다. 네, 우리도 네. 이제 그냥 월세 개념으로 가야 된다. 그냥 다 렌트해서 집을 하는. 네. 근데 이게 저는 마치 이제 느낌적으로는 네. 다 비정규직화, 그러니까 네. 노동 유연화를 해야 돼. 이런 이제 네, 느낌적인 네, 걸로 네. 다가와서 네. 그게 맞는 건가? 네, 그냥 네. 안정적으로 사는 걸 더 하는 게 맞는 네. 거 아니야? 왜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네, 약간 네. 이게 헷갈리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세가 너무 부담되니까. 네, 다달이 그러니까 나가는. 지금 뭐냐면 부동산, 그러니까 집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을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모든 집들이 자가 아니면 월세로 돌려지는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저 지금 개념이 약간 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치면은 사회 네. 안전망이 완전 탄탄해. 네. 그랬을 때 뭐 그쵸. 아무거나 일 다 그쵸. 그만두고 선택할 수 그쵸. 이러면 좋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 뭐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 기본소득 파트타임 뭐 일하는 사람도 더 많단 급여가 말이에요. 음. 1.5배 높고 네네네. 사회적 장치가 되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괜찮죠. 근데 그런 문제는 것처럼. 뭐냐면 아무런 제도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월세로 다 몰리고 있고 월세 금액은 지 맘대로야. 뭐 시세가 있다고 하지만 자기 맘대로 솔직히 50만 원, 막 70만 원 받아. 근데 내 월급은 막 200만 원, 150이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것에 표준 임대료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안전하지 않은데 지금 거의 다 월세밖에 네, 없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제 집에서 살 때 이 난태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네. 지금 사는 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집인데 계약하던 날 집주인이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했어요. 되게 월세도 싼데 참 좋은 사람이구나 했지만 나중에 수도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내 집처럼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알아서 고쳐라라고. 그래서 알아서 의미인지 고쳤다고. 몰랐죠.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네. 또 말당나기 아이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새로 이사하기로 한 집 벽지가 군데군데 뜯겨 있어서 집주인이 벽지를 새로 해주기로 했어요. 입주하기 전날 벽지 확인하러 갔더니 새로 도배는 안 하고 구멍난 것에 집주인이 노란색 페인트로 동그라미 나무 세모 이상한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총으로 쏴죽이고 싶었습니다. 괄호하고 집주인에게 복수하려고 너무 웃겨. 집주인에게 복수하려고 가구 넣은 다음에 벽에 제가 새로 페인트 칠했어요. 가구 모양만 남기고. 근데 이게 복수 안 되고 다음 세입자가 물어줘야 그대로 아, 세입자가 그리고 또 해야 되나? 좀 재밌긴 한데요. 이 말당나기 아이님 네. 이거 나중에 이거 임대인이 문제 제기하면 좀 곤란해요. 그쵸. 네. 또 네, 해주거나.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문이 진짜 너무 낡아가지고 쓸 수 없어서 문을 막 뭐 했단 말이에요. 페인트 칠 한다든가 뭐 새로 갈았어요. 그거 나중에 TV장이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문을 새로 해놓고 가라. 왜 문을 건드렸냐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그래서 집 약간 리모델링 조금 할 때 있잖아요. 요즘에 막 1인 가구 셀프 리모델링 이래가지고 막 요런 게 유행인데 그런 거 할 때 집주인한테 어떤 거는 확인을 하고 가구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뭐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뭐 뭘 한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약간 계약할 때 얘기를 한다든가 전화라든가 뭔가 증거를 남기는 왔다 갔다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 제기할 때 돈 물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사실 법에 네. 있는, 그러니까 법을 네.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맞습니다. 민법상으로도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세입자는 원상 회복해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주택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집주인은 주택이 세입자가 살기가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네. 집의 상태가 주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선할 의무를 진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뭐 노후하거나 망가져서 수선해야 할 경우 집주인이 부담한다. 이건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그런 주요 설비에 해당하는 거고 네. 이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 수선, 전구 등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법 공적인 힘을 빌려야 하는 건 거고 방금 큐티보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둬야 하는 건데 이제 소송이라든가 이제 분쟁 조정 제도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민사조정법상. 근데 이게 이제 시일이 꽤 이제 들어가고. 역시 이제 집주인하고의 관계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어서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근데 이런 식의 수단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의외로 집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거든요. 네. 수도관이 터진다든가 네. 이런 거 참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막 설랑설레해요. 그래서 그쵸. 저 아는 사람은 월세도 그냥 제하고 그냥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네. 그냥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건 아니신 것 같다. 이러면서 법률 용어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서 제하고 보내드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제하고 보내고 근데 나중에 주인이 그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저기 보증금 돌려줄 때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도 제하고. 제하고 난감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민사 근데 소송, 어쨌든 정말 똑똑한 척이라고 좀 불리는 해야 돼요. 척이라도 해야지 이게 네. 네, 보존이 호락호락하지 되겠네요. 않게. 정말. 왜냐하면 민우회에서도 모활동가가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기 전 한 달이 이미 지났어요.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달이 좀 며칠 지났어요. 지났는데 월세를 올려달라, 그러니까 그 전세를 올려달라고 2천만 원인가 올려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변에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이미 그가 제 자동 연장된 거다. 갱신됐다고. 됐다. 솔직히 돈 안 주고 그냥 버틴 게도 할 말 없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 했더니 엄청 막 당황하는 거야. 당연히 모를 거라 생각했던 거지. 근데 막 엄청 막 그쪽 당황하면서 그럼 제발 조금이라도 좀 올려줄 수 없냐. 500인. 그래서 합의를 그냥 봐줬어요. 그래서 500인가를 올려줬나? 그랬는데 그걸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한 달 전에 통보 안 했는데 갑자기 올려달라면 올려줄 의무 없고 무조건 자동 갱신됐다. 묵시적 갱신됐다. 이런 걸 아는 거는 되게 중요하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음. 뭔가 꼭 네.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게 있으면은 좀 하고 그런 네.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면 네. 좋겠네요. 저는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 아주 기본인데 등기부 등본 집 이사 가실 때 그거는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몇 프로까지 지금 은행에 뭔가 대출이 잡혔는지 집주인이? 예를 들어 근저당 같은 거 네 얘기하시는 근저당 거죠? 같은 것들 그리고 혹은 그 전에 이사간 세입자가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막 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돈을 안 줘가지고 막 설정을 임차인 등기 명령 뭐 이런 거를 막 설정해 줄 수 있어요. 혹은 그게 없어지면 이렇게 끄이는데 그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차인 등기 명령을 한 경우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상습범이야. 네, 보증금을 계속 몇 번 안 돌려준 거야. 음. 이런 거를 꼭 보셔야 되고요. 근저당권이고 꼭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엄청 화랑일 때는 막 70%까지도 괜찮다라고 했거든요. 집이 뭐 1억이면 7천만 원까지 대출이 있어 괜찮다는데 불안합니다. 40% 넘기면 좀 불안하니. 왜냐하면 그 등기부등본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 집에 관해서만 볼 수 있어요. 그 집주인이 집이 막 두세 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두세 채인데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엄청 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빚이 40% 50%밖에 안 되는데 다른 집들이 되게 무리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못 받아서 넘어가면 그 집주인 재산이잖아요. 이 집도 제표 넘어가요. 압류되나요, 그 집도? 그렇죠. 그럼요. 이 사람 재산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선 변제권이 세입자가 있긴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달라요. 3천도 되고 뭐 제가 알기로 지금 5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5천만 원까지는 해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꼼꼼히 보셔야 되고 의외로 이래가지고 돈 떼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피 같은 돈. 예, 얼마나 눈물 나죠. 네. 그래서 꼭 그런 거는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집 웬만하면 전입신고 반드시 하시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그래서 네. 보호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권리가. 예, 예. 그래서 웬만하면 전입신고 안 해주는 조건으로 좀 싸게 내놓는 집들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중요한 정보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집을 구하러 갔을 때 동등하게 어쨌든 대우 받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5만 가지 척을 해야 되는 상황 거기서 그러니까는 똑똑한 척 있는 척 네. 할 것 같이 네. 막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맞아요. 거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가서 집도 보고 꼼꼼하게 보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그 책, 그 책 너무 유용합니다. 유용한 책. 네, 그 맞아요. 책을 거의 모든 정보가 다 꼭 들어있죠. 네, 그 책을 꼭 구매하셔서 네, 보시고요. 완전 또 실용적. 하나의 팁은 쉽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웃지 마세요. 집 아, 구하러 갔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화를 낼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 좀 무표정인 것을 네네. 약간 디폴트로 해야 덜 만만하게 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본 지금 102번째 집이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너가 어떻든 나는 내 길을 간다. 나는 더 볼 거 다 볼 것이다. 그랬을 네. 때 웃지 않고 되게 무표정을 유지하는 거 이거는 뭐든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여성들이 어디 무표정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자동적으로 웃음이 네, 나오는. 그거 저도 진짜 몸에 배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살 집 어디 있을까 꼭 구매하세요. 우리 책 파는 거 아니고요. 정말 좋은 책이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그랬나요 제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고 또 헌법 제35조에 국가는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네요. 네. 노력하십시오. 네. 국가 어딨나요? 지금 듣고 있나요? 정권이 바뀌셨다고 네. 지금 좋아. 바뀌었대요. 바뀌었죠. 그랬을 때 이제 전월세 상한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권, 임대차 갱신권 같은 게 반드시 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너무. 네. 네. 그래서 제가 집이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라는 이 문장을 보면서 네.
그냥 전 자동적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바깥보다 그러니까 더운 날 바깥보다 시원하거나 그러니까 추운 날 바깥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쉴 수 있고 네. 취향을 담을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면 네.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지금 이 사회에서 맞아요. 이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네.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고 네. 국가는 듣고 있나요? 국가에 실체 없으니까 움직여야 우리 한 명 찍어서 그러니까 얘기합시다. 누구 찍죠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되실 지금 분 후보자 이런 분들 네, 김현미 운영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어쨌든 되셨으면 네, 좋겠고요. 김현미 듣고 그분이 있나요? 밀어붙이셨으면 예비 국토부 장관. 네, 네. 예비 국토부 장관님이 네. 꼭 밀어붙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세입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힘냅시다. 네.